저기 자료 그 자리에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 앞에 있는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은 손용석 팀장, 손용석 아시죠? JTBC 팀 했던 손용석 팀장, 신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같이 단체 카톡방 열어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냈어요. 자기들이 변희재 씨 고소한다고 낸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소위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18일 날짜에 자기들은 이런 단톡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했으니까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날 이제 저녁에 나갈 방송을 이건 이제 태블릿은 아니고 WK 사무실에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기존에 인터뷰나 녹취를 했던 것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방송 내에 보낼 것인가를 상의해요. 자기들이 단톡으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녹음했던 것 중에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후보를 막 내세워요. 뭐 4-5개 내세웠습니다. 4-5개 내세우고 이거 내세운 아마 김필준 기자가 이거 맨 위에 거 다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이래요. 그거하고 그거는 벤츠인데 그 차가 올 때는 그 여성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그 여성분만 올 때도 있고 젊은 여성 올 때도 있고 여성이 아마 뭐 최순실 씨 가리키나 보죠. 이거를 따 쓰겠다 이러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뭐로 고쳤냐면 여성분 올 때는 1998 벤츠가 올 때는 항상 박헌영이가 데려다주고 오고 또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가 봐요. 금방 갔다 오대요. 이게 더 좋겠다. 그러면서 이걸 쓸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용석 팀장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걸 제안해요. 여성분 올 때는 항상 박땡땡이가 박헌영이죠. 박땡땡이가 데려다 주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자 요까지는 이 말을 부분적으로 조금 생략한 겁니다. 음성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말을 잘라내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 올 때는 하고 1998 벤츠 이거는 빼버리고 박헌영이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오고 또 데려다 주고 그거까지 딴 겁니다.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어찌 됐냐면 거의 매일 오죠. 이 말을 갖다 붙였어요. 제가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이상해서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거의 매일 오죠. 목소리를 땄을 수도 없을 텐데 이 말이 어떻게 붙나? 거의 매일 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방송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의 매일 오고 그게 거의 매일 오죠. 어디냐면 딴 녹취 후보 딴 녹취 처음 시작이 거의 매일 오죠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소위 그러잖아요. 거의 매일 오죠는 어디 딴 데 있던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맥락이 거의 매일 오죠가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오죠라는 대화 맥락에서 따쓴 거면 악마성이 그래도 조금 덜한 거예요. 실제로 매일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게 최순실 씨가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거의 매일 오전은 박헌영이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최순실 씨 오던 박헌영이가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오고 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오죠. 거기 음성 딱 붙이고 이렇게 가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워낙은 이 시간은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오디오 공개 강좌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신 그런 날인데, 오늘 도 변호사님이 또 바깥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땜빵 같은 그런 기분이기도 하지만 땜빵은 아니고, 저희가 VON, 제가 VON 보이스 오브 MK VON에 지금 또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VON이 이제 약 100일 됐거든요. 그래서 VON 100일을 기념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이거 태블릿 한번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일부러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시간을 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도태우 변호사님이, 대표님이 하실 것 같고, 저나 아니면 이제 가끔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3월에 시작했던 그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그 강의를 시작만 하고 지금 이어가지 않는데, 곧 또 저한테 기회가 오면 그 강의도 할 것이고, 곧 태양광 문제를 또 저희 이제 여기 또 전문가가 계세요. 태양광에 대해서도 하고, 난민 문제를 곧 또 도태우 변호사님 다루실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재헌 70주년, 그 재헌절 전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인류사적 의의, 너무 단위가 크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헌법 70년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태블릿 문제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천근만근 좀 무겁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태블릿 문제를 잘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1시간 안에 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어떤 제가 사명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하는데, 고백하면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고 계속 머리가 아프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태블릿 이슈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블릿 관련된 쟁점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쟁점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법적으로는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태블릿이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냐면, 사실적인 이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적이냐 법적이냐 이런 개념을 구분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면 as a matter of la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많이 구분해서 쓰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말을 잘 구분하고 살지 않거든요. 이 태블릿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쟁점이 이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슈가 국정농단, 적폐, 그리고 갑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형법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법적으로 끌고 가는 테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 자체가 너무나 문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적인 현상을 시작을 하게 만든 포문을 연 것이 태블릿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경제적으로도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지만 사회 전체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북한이 농단 때문에 안 되죠. 김일성 수령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의 농단이고,
영적인 범죄고 국가적인 처벌받을 짓이에요. 혼이 비정상이거든요. 지금 나라의 혼이 국혼이 비정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기 애들만 예쁘게 키운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애들이 예쁘겠어요?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찰 겁니다. 국가적인 영적 범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한국의 혼이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진짜 예언자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증언에 의지해서 이 태블릿을 전부 최순실로 만들었어요. 김한수 씨, 장시호 씨, 김희종 씨, 다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전부 약점이 잡혀있는 정원성 씨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가서 아기를 봐야 되는 장시호까지 포함해서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증언에 의지하는 수사, 어떻게 이런 3년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삭제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밝혀냈어요. 사진 하나는 몰라도 사진첩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이 태블릿 PC 포렌식에서 제가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은 흔적이 2012년 6월 25일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4년, 5년째 살아있는 태블릿에 사진을 딱 한 번, 저녁 1시간 찍고 안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첩이 날아간 거겠죠.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태블릿에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천지가 진동할 만한 정말 우연 또 우연 정말 벼랑말 그럴 확률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 태블릿 몇 년 동안 사용된 태블릿에서 사진을 찍은 흔적이 딱 하루 1시간 정도 불과 몇 장밖에 없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국가수에서 말했어요. 사진 폴더 자체가 삭제됐다. 누가 삭제한 겁니까? 이걸 누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미디어 워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희재씨 풀어주세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는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1964년 판례예요. 지금 한국의 언론 자유,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대부분 미국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모두 아시는 미란다 원칙도 미국에서는 1960년대 정립된 건데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는 90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뭐 그런 그 권리를 다 고지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어요. 지금 명예훼손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은 이 명예훼손법 관련돼서 가장 기념비적인 소송인데 이 판례를 통해서 어떤 원칙이 함의되냐면 공인과 사인은 다르다. 공인과 개인이 다르다. 공적인 영역, 정책의 영역, 이런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 크게 확장된다.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서 어떤 상대방을 괴롭힐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면 언론이 하는 말은 대충 자유를 인정해준다. 이게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에요. JTBC 언론의 자유 있으면 좀 틀려도 돼요. 틀릴 자유 있어요. 한 번 말하면 다 맞는 말 아니죠.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그리고 미디어 워치 틀릴 수 있죠. 틀릴 권리가 있죠. 언론이 틀릴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오류를 범할 언론에서 틀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언론의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회.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에 옷자 나면은 정치금 수용소 끌려가고 그랬어요. 언론이 있겠습니까? 들들 들고 맨날 공분밖에 없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부끄럽게도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 태블릿 문제의 진실 규명을 시도한 변희재 씨를 구속 소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계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권 원칙이 성실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소원 씨는 권리가 없는 인간이야 하니까 왜 딸도 못 만납니까? 법이 언론이 어떤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을 다루어 저로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의 인권 수준이 북한에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탈을 멈춰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태블릿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법적인 쟁점은 굉장히 약한 이슈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렇게 말했죠. 뭐 있어도 보면 없어도 보면 있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을 압도하도록 중요한 사실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엄을 상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류 국가가 됩니다. 삼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과 같은 기관에서 태블릿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너무 심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태블릿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다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풀 수 있는 검찰, 풀 수 있는 법원이 다시 한국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구체적인 사실적인 또 법적인 쟁점은 우리 그 곽성윤 감독님과 이신문 20답에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또 두태우 변호사님이 오셔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미 많이 갔지만 이신문 20답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 절뚝그림에서 움직여서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응답 포함해서 이신문 20답을 나누겠습니다. 알아, 이런 식으로 검사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최순실로 되어 있지만 반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그 태블릿 이제 검찰의 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GPS 기록이죠. 그래서 최선 씨의 위치 기록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SKT 정보는 지금 검찰에서 갖고 제출이 된 건가요? 검찰이 말하는 GPS 기록이라는 것은 뭐 제주도에 간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단발적인 거 말고 상당히 긴 시간에 이 기록 정보가 필요한데 증거가 되려면 그런 것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수원 씨 본인은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라고 뭐 인정을 하거나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그냥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거짓말까지 제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성원 씨가 태블릿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JTBC에서 녹음 편집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한때 또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또 장시호 태블릿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태블릿은 하나인데 장시호 씨도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시호 씨는 그 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러고 또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참 나쁜 것이지만 어쨌든 장시호 태블릿이 그것이 최소원 씨 걸로는 확정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제
그 쭉 보면은 2014년 4월까지 사용이 되다가 꺼집니다. 꺼지고 나서 이제 그 JTBC가 발견했다는 2016년 10월까지 쭉 꺼져 있다가 그때 다시 켜지는데 이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있었나요? 감독님 아세요? 몰라서 궁금해요. 도련사님 이거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뭐 마지막 지금 4월 예.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부터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는 그 블루 K도 없었으니까요.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이 시점이 참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시점이 그 정윤회 사건 13시 이걸로 민정 비서관실이 아주 시끄러울 때인데요. 또 마침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조홍천 비서관이 그레이트 1819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19대 대통령을 뭐 되는 걸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해요. 그레이트 1819를 어떻게 아셨나? 왜냐하면 그레이트 1819 그 메일은 사용이 안 된 메일이고 그 태블릿을 오픈하기 위해서 지메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 기저 이메일로만 썼다고 김희정 씨가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의 비밀을 조홍천 씨가 어떻게 알았나 굉장히 궁금하죠.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언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쪽에 그런 그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좀 그 이제 그 기기인데 국과수에서는 이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발표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국과수는 약간 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있다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증언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변희재 씨가 지금 감옥에 가는 바람에 누가 이거를 좀 알아받은 사람이 없군요. 근데 국가수라도 좀 용기를 내서 정확한 이제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가수의 그 포렌식 결과로 어떤 한 사람이 지배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IT 강국에서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러면 이제 국가수가 이런 입장인데 여러 사람이 지금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검찰과 JTBC는 이제 이거는 최소한 태블릿이다 이렇게 확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좀 아까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릴 텐데 한 대여섯 가지 있어요. 그 제주도 GPS가 있고 그 다음에 영사콜 두 번의 영사콜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뭐 이렇게 사진 두 장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전부 다 그 비욘드 리즈너블 다운 수준의 그렇게 함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반증 가능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입증 책임을 지고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사실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이 부분은 오늘 워낙은 두 변호사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박 대통령도 태블릿 보도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탄핵 국면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도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테 쉽게 얘기를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남성 대통령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할 수 없었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또 남편도 없고 아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걸 챙겨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그 비밀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론의 장에서 이해시킬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지켜줘야 될 영역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 뭐 머리하고 어떻게 피부까지 다 까발렸나. 아니 그 덕분에 너무 슬퍼요. 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남자들 참 째째해요. 근데 사실 여자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아니 저는 여자들이 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범 국민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태블릿으로 이제 다운로드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영상이 이게 국정농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 네. 정호성 씨가 보내준 그 메일이나 그 중에 문제를 삼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문제될 게 좀 있고 그리고 최소원 씨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고 또 정윤의 사건도 있고 그랬으면은 정말 뭐 숨기려면 더 철저히 숨겼어야죠. 그런 문제가 정말 사실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태블릿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연설문 중에는 사실은 국정농단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차피 다 공표될 거기 때문에 저는 비밀 자료로 보이는 건 발견을 못했어요. 정호선 씨는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정호성 씨는 이메일을 보냈다, 뭐 연설문을 보냈다 이 정도는 말했고 최선 씨도 그건 뭐 스스로 인정을 했고 하지만 태블릿을 받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그 실제 소유주인 김한수 씨 증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왜 계속 바뀌고 최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실 이 태블릿 관련돼서 가장 미스테리면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그 김한수, 김희종 두 사람의 태도인데 정말 뭐 시체물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바꿀까? 뭐 생일 선물로 줬다고 했다가 또 뭐 집어넣는 걸 봤다고 하여튼 증언도 별로 법적으로는 의미 있는 증언도 아닌데 김한수 씨가 최소원 씨를 돕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김희종 씨도 뭔가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그 에이미에 대해서 계속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좀 정직하게 이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걸까?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회의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후퇴가 두발 전진을 위한 일의 후퇴인가? 왜 제 기분이 이렇게 끝도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는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느낌 속에 더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저희는 최소한의 일들을 해야겠어요. 저는 도태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고 할 때 이 얘기가 정말로 목이만한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임종석이 생각을 바꾸나 뭐 태양광 말하면은 뭐 허인애가 사업을 그만두나 참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 절망적인 선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 통틀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빨리 끝냈죠? 예. 짧게 지금 이 신문 20자 진행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조변호님께서 여기 오셔서 또 같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분께서 이 질문 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실 토론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좀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주십시오. 제가 우준창 기자님 그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태블릿 여기 우리가 첫 탄원서를 다시 내는데 태블릿 PC 관련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종류의 탄원서를 내자고 방송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저는 지금 탄원서를 써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태블릿 PC 내용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서 저는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이거를 연결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걱정입니다. 질문하세요. 재수사 관련 촉구 부분에서는 일단 변희재 씨 재판도 태블릿 관련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카톡 복원 신청 같은 것을 변희재 씨 쪽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쪽 재판부가 용기 있게 잘 받아줘서 한다면 그쪽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요. 한편 박 대통령님 재판 경우에는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게 검찰 항소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항소만 되어 있다는 것은 검찰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만 원래 그 재판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이죠. 그런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탄원서 부분은 원래 자유롭게 쓰는 게 탄원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탄원서라는 제목 아래서 그냥 마음에 담아 있는 탄원하는 걸 자유롭게 쓰시면 그게 탄원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최신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변희재 씨 관련한 수사 기록 자료에서 JTBC가 자기들이 입수할 때 찍었던 동영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사한 걸 제가 오늘 볼 수 있었는데 한 18분 되는 분량의 그거였는데 앞으로 아마 우종찬 기자님께서 상세히 분석하시면서 그거 방송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게 첫머리에 태블릿에 가연이라고 나와요. 이름 가연. 가연이 김희종 씨 자녀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은인가요? 네. 그래서 가연은 없고요. 가은인가요? 네. 연희하고 가은하고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지금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저희가 뭔가 섬뜩할 정도로 변화돼가는 그런 속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양심적인 변호사 모임, 도쿄 변호사님이나 김영 변호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모임이나 연계해가지고 국제 인권위원회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수습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미국법을 공부했는데 변호사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도변호사님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비슷한 상황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그 사상적으로는 모더니즘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여러분 모두 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런 말 다 들어봤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과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정말 전 인류사적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인권 레짐도 거의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미국이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를 나와버렸거든요. 말하자면은 유엔에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정작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데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소소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제도들이 진정으로 진짜 정의를 구현하고 진짜 평화를 만들고 이런 선한 일에 쓰이는 역할이 거의 다 셧다운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까는 정말 새로운 종류의 인류사적인 숙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희영 사무총장님이 약간 이제 암울하게 느낄 때가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 보는데 우선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종례 없는 일이죠. 예, 2년 전, 3년 전 같으면 저도 여기 있을 줄 몰랐고 여러분 각자도 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줄은 3년 전에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있습니다. 모여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혁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운동권 직업운동가 또 직업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전유물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시민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그 근본적인 모습도 아니죠. 그걸 그 시민 정치가 살아있고 그 위에 이런 얹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근본인 이런 시민정치, 진정한 의미의 시민정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민정치거든요. 여기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다른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이런 나라를 걱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시민정치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이 영미거든요. 이게 영국과 미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렇게 밤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모의를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운동가들이에요. 아니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무슨 제도권 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시민 정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사실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제대로 된 주목은 제가 볼 때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만한 인식틀이 조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가능성을 알면 좌든 우든 제도권은 제가 볼 때 기절초풍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여기의 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트럼프 현상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핵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낳은 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그게 바로 비제도권에 있던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를 뒤엎어버린 그런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좌익 직업운동 계열이나 우파를 표방했으나 사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지금 제도권이나 굉장히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블릿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좀 더 보니까 그 희망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JTBC가 이미 왜곡 보도를 해놓았던 영상들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다 남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참하고 태블릿을 외면했던 자유한국당이 하나도 돌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 태블릿 이슈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그 증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뭘 말하는 뒤에. 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날이 옵니다. 다음 질문.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가는데, 태블릿 PC를 이제 주제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일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은 변재 씨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응원하고 싶은데, 이제 각자 더 깊이 가졌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불러서도 얘기를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종창 기자의 거기까지 진실,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또 아주 깊이 있게 풀어보는데, 아마 어제자가 113회가 될 겁니다. 113회가 지금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한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김한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홍석현이 아들하고 이제 아주 친분이 갖고 이렇게까지 이제 파헤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잘못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거기서 크게 반발을 못 두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모여서 더 깊이 될 수는 없고, 하나 말씀은 98회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10만 양병설이 무슨 이걸 말하면 임진왜란 대병군가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MPK도 구독을 해가지고 시청자가 늘어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도 있고 이제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 우종창 하는 분 그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제가 그 당시 볼 때는 기억에 3만 매출가 올라왔는데 뭐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데, 10만이 돼야 이 파워가 살고 거기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양병설 그런 뜻으로 내 얘기를 해요. 야, 저분이 저렇게 희생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고 이제 이 어려운 때도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민주혁명 같은 이 보험에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그분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도 10만이 이것을 만약 본다면은 변혁이 아주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변에다 태블릿 PC 너무 설명하다 보면 뭐 아주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끝까지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특히 이제 탄핵과 관계에 아주 우종창 기자가 하는 거짓과 진실에 그 당시 98회를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10만 양병설이 있으니 내가 한 사람을 좀 양병하는 것처럼 한번 그것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얼마를 지났습니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우리 MPK도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테마와 전망과 현실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안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이 많겠지만 한번 양병설에 하나 하는 좀 아주 재밌어요. 또 그런 것이면서 VON도 서술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요새 MPK VON도 되게
되겠습니다. MBK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VON 10만 가죠. 예,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자료 그 자리에 이거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 앞에 있는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은 손용석 팀장, 손용석 아시죠? JTBC 그 팀 했던 손용석 팀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같이 단체 카톡방 열어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냈어요. 자기들이 변희재 씨 고소한다고 낸 자료입니다. 그 자기들이 소위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18일 날짜에 자기들은 이런 단톡을 주고 받으면서 입수했으니까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날 이제 저녁에 나갈 방송을 이건 이제 태블릿은 아니고 WK 사무실에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기존에 인터뷰나 녹취를 했던 것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방송 내보낼 것인가를 상의해요. 자기들이 단톡으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녹음했던 것 중에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후보를 막 내세워요. 뭐 4-5개 내세웠습니다. 4-5개 내세우고 이거 내세운 아마 김필준 기자가 이거 맨 위에 거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이래요. 그거하고 그거는 벤츠인데 그 차가 올 때는 그 여성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그 여성분만 올 때도 있고 젊은 여성 올 때도 있고 여성이 아마 뭐 최순실 씨 가리키나 보죠. 이거를 따쓰겠다 이러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뭐로 고쳤냐면 여성분 올 때는 1998 벤츠가 올 때는 항상 박헌영이가 데려다주고 오고 또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가 봐요. 금방 갔다 오대요. 이게 더 좋겠다. 그러면서 이걸 쓸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용석 팀장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걸 제안해요. 여성분 올 때는 항상 박땡땡이가 박헌영이죠. 박땡땡이가 데려다 주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자 요까지는 이 말을 부분적으로 조금 생략한 겁니다. 음성 편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말을 잘라내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 올 때는 하고 1998 벤츠 이거는 빼버리고 박헌영이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오고 또 데려다주고 그까지 한 겁니다.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의 매일 오죠. 이 말을 갖다 붙였어요. 제가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이상해서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거의 매일 오죠. 목소리를 땄을 수도 없을 텐데 이 말이 어떻게 붙나? 거의 매일 오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방송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네 하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의 매일 오고 그게 거의 매일 오고 어디냐면 딴 녹취에 딴 녹취 처음 시작이 거의 매일 오죠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소위 그러잖아요. 거의 매일 오조는 어디 딴 데 있던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맥락이 거의 매일 오조가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오조라는 대화 맥락에서 따쓴 거면 악마성이 그래도 조금 덜한 거예요. 실제로 매일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게 최순실 씨가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거의 매일 오조는 박헌영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최순실 씨 오던 박헌영이가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오고 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오죠. 거기 음성 딱 꽂히고 이렇게 가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가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이한 검찰 죄송한데 법조인들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나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길 때 거의 다 진 듯하다 이깁니다. 그냥 보십시오. 다윗왕이 나올 때도
야훼의 계가 뺏겼다가 온 난리가 났다가 마침내 다윗왕이 서고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판사 하느님을 믿어서 검사를 믿어요.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저 한마디 또 있어요. 그때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외국으로 나가셔서 왜 그게 어디예요? 제네바. 응? 제네바. 제네바 거기 가서 말씀하신 거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태블릿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도 변호사님 오신 김에 그래서 지금 예 궁금한 거 제네바 예 소식 유엔이 네. 이 빨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빨리 움직일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하여튼 일이 생겼는지 아주 지금은 막 세월에 천천히 모드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제일 기대를 하고 그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 뭔가 새로운 차원이 유엔 유엔도 좀 신기한 게 그 유엔 가령제 동성애 옹호하는 데서 북한 인권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이 되게 크리스천이 많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도 변호사님의 이미 그 희망가에 이렇게 덧붙이자면 한국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맞습니까? 뭐 제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강의를 소개해드리면 다음 주가 우리 7월 16일인데 그 다음 날이 7월 17일 재헌절이에요. 네, 그래서 헌법 개정 우리 70주년 국가가 기념도 별로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문정부가 기념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라도 잘 기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뭐 제목을 갖다 크게 붙였어요. 인류사적 의의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생일 70주년 생일인데 우리 떡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떡 할게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우리 떡도 먹고 생일 축하하고 8월 15일에도 좀 뭔가 의미 있는 행사 나라가 안 하니까 우리끼리 하려고요. 우리끼리 또 각자 알아서 이제 국가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죠?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태블릿에 대해서 약간 시원해지는 거 있으셨어요? 네. 아니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MPK 월요 공개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토론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